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 나 내일 준비물 사가야 돼. 엄마, 엄마. 어? 그래, 우리 딸. 뭐라고 했어? 엄마, 왜 그래? 요즘에 내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무슨 생각해? 미안. 엄마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만. 지난주에도 엄마가 준비 안 해줘서 나만 혼자 준비물 못 가져갔잖아. 이번에는 꼭 챙겨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오늘은 꼭 챙겨줄게. 다시 한 번만 알려줘. 제가 이렇게 반쯤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장기간 연애부터 결혼까지 2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 하나를 낳고 나름대로 괜찮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제게 이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몇 번 의심스럽다고 생각은 해봤지만 막상 그 사실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었을 땐 저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두 손을 모아 열심히도 비벼댔죠.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진짜 정신이 획가닥했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응? 딱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여태껏 20년 가까이 믿고 있던 사람이 당신이 맞는지 나 너무 혼란스럽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세상 모든 남자들은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알아. 당신 나한테 너무 과분하고 항상 감사해. 내가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좀 봐줘.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순순히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울며 불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이 모습은 딸아이도 다 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1살짜리 딸은 아빠의 이런 모습에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을 아빠라고 적기도 했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화도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딸아이에게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았기에 저는 마음을 다시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잠깐만 참으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친정 엄마의 말을 새겨 들으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는 장기간 연애를 하고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쪽 같은 존재로 여기며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서포트해 주었죠. 고등학교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졸업할 무렵 사귀기 시작했고 대학교를 들어간 후부터는 남자친구 겸 가족 겸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알바하는 곳에서 무슨 일 생기면 저는 그 즉시 부모도 아닌 남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글쎄, 내 노트를 몰래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나 이번에 장학금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넌 그런 노트 없어도 다 잘하는 애야. 그리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꼭 벌을 받게 돼 있어. 너처럼 착한 애들은 나중에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나 이번에 장학금 못하면 진짜 학교 휴학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엄마 사정 뻔히 알잖아.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만약에 장학금 못하면 내가 휴학해서라도 너 학교 보내줄 테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남친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학금을 타지 못하자 남자친구는 자신의 등록금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세상에 날개 없는 천사가 있다면 아마 그건 제 남자친구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라며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했죠. 남친은 자신의 등록금으로 저를 학교에 보냈고 자신은 그동안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미래를 위한 취업 준비도 했어요. 돈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사는 남친의 모습에 저도 참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저희는 서로를 엄청 아껴주었죠. 사실 저희 집은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는 공장에서 미싱을 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는데 제 남동생이 이런저런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는 조금씩 모아둔 돈을 깨서 동생 일을 해결해 주시느라 바빴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의 남동생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이후부터 성격이 삐뚤어졌었는데 그 후로 언제부터인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학교도 잘 가지 않으며 엄마와 제 속을 엄청 많이 썩였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지만 남동생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모두 다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한동안 그런 엄마가 아주 많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살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며 힘없는 엄마를 닥달한 적도 있었답니다. 엄마는 화도 안 나? 저놈의 자식 또 사고쳐서 엄마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엄마가 좀 딱 부러지게 혼을 내서 저놈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언제까지 저러고 살게 놔둘 거야? 남들은 저 나이면 다 일하고 부모한테 효도할 나이잖아. 그러지 마. 쟤도 오죽하면 저러겠니. 그렇게 따르던 지혜비랑 이혼하고 나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불쌍한 애야.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자. 응? 그러면 언젠가 정신 차릴 거야. 기다려주긴 개뿔. 엄마는 딸내미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아들내미만 보이는 거야? 엄마랑 나랑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저놈 뒷바라지만 하고 살 거냐고. 엄마도 나도 사람 살듯이 살아야 할 거다냐. 하지만 엄마는 제 닥달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대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동생은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였고 특히 아빠를 아주 많이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뚝뚝 흘러나올 정도로 마음씨가 여렸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항상 아빠 손만 잡고 따라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 남동생을 아빠도 아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 곁에 붙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아빠 손은 항상 남동생의 몫이었고 부자지간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도 아주 많았죠. 한 번은 하도 아빠가 남동생만 챙겨서 제가 서운함에 눈물을 보인 적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아빠와의 기억은 제가 10살 때쯤 멈춰버렸어요. 아빠와 엄마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하셨고 몇 년간 두 분의 냉전은 계속되셨죠. 아빠는 그 후로 집을 나가셨는데 처음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는 한 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달 후에 들어오시며 점차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아 버리셨어요. 남동생은 그런 아빠를 애타게 찾으며 그리워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울부짖었죠.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아빠 왜 안 와, 엄마? 아빠 불러줘. 나 아빠 옆에서 자고 싶단 말이야. 그래, 우리 아들. 아빠 오실 거야. 아빠가 지금은 어디 멀리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계셔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엄마가 옆에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싫어. 엄마 싫어. 난 아빠가 좋단 말이야. 아빠한테 보내줘 그럼. 아빠가 있는 외국에 나도 보내주라고. 남동생은 정말 많이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야 뭐 아빠와 많이 붙어있을 시간이 없었지만 남동생은 저하고는 다르게 유달리 아빠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 서서히 달라졌던 시기가 말이죠. 그 후로 남동생은 입을 꾹 닫기 시작했고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도 저희 엄마를 불러 상담까지 하셨답니다. 남동생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학교 친구들은 놀리기 시작했고
은근히 따돌림도 받았던 모양이더군요. 그렇다 보니 점점 반항심이 생기면서 난폭해졌고 불안해했으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다 보니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남동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엄마가 공장에서 미싱을 해서 번 돈을 남동생이 사고친 데에 수습을 하려고 쓰는 것도 정말 짜증이 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남동생에게 항상 불만이고 답답했죠. 이런 제 고민을 누구보다 곁에서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나선 것도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대학생 때라서 본인도 아직 어리지만 제 남동생을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서 참 잘 해주었답니다. 특히 바쁜 와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저 빼고 남동생과 둘이 만나 술 한 잔씩 마시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기도 했죠. 그런 남친에게 저는 어쩌면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대학생 때 만나는 남친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마치 제 아빠 같은 느낌도 들 정도였었습니다. 진짜 고마워. 나 솔직히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오빠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 네 일은 내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나중에 결혼해서 가족이 될 거잖아. 정말?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도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꼭 취업도 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 돼서 너한테 멋지게 프로포즈 할 거니까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내 사랑만 먹고 행복하게 살자. 남친의 사랑은 이렇게나 넘쳐났어요. 남동생도 엄마와 제 말은 잘 듣지 않아도 제 남친이랑은 남자 대 남자로 어떤 유대관계 같은 것이 생겼는지 꽤 잘 따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제 남친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인성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면서 결혼해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학교 친구 선후배 등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서로의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도 했고 친구들과 자연스레 어울려 즐겼죠. 남자친구는 섬세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 때문인지 주변의 선후배도 참 잘 챙겨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남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남친에게 연락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남친의 성격 때문에 대학교 졸업반이던 시절 저와 대판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친의 여자 후배가 지나치게 남친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그 후배는 저도 몇 번 함께 만나 얼굴을 잘 알고 있던 후배였는데 혼자 힘으로는 잘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도움을 받는 스타일의 나약한 여자였었어요. 제 남친 성격상 힘든 일을 겪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항상 도와주는 스타일이라 꽤 여러 번 그 여자 후배에게 도움을 주었었나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번쯤 되니까 아마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았을 테죠. 옷차림새도 핸드백도 모두 명품으로 가지고 다녔었고 대학생의 나이에 자동차도 끌고 다니던 여자 후배는 집도 꽤 잘 사는 모양이었어요. 좋은 동네에서 부유하게 자랐다고 저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 후배가 유난히도 제 남친을 많이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와 만나는 날인데 그 여자 후배가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며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따가 연락할게. 오빠, 오늘은 나랑도 중요한 날이잖아. 2달 전에 이미 약속해 놓은 날이라고. 꼭 가야 돼? 무슨 힘든 일인데 그래. 그러게.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얘가 원래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 내가 잠깐 들려서 무슨 일인지 대충 해결만 해주고 얼른 갈게. 어? 오빠가 걔 남친도 아니고 친오빠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오늘은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남친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 그 여자 후배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2달 전에 미리 잡아놓은 식사 자리는 무산이 되었고 제 기분 역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에 혼잡했어요. 남친은 그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던 상황이라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친이 제 학교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저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그날도 물 흐르듯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친의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날의 일을 화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친과 그 여자 후배는 그날 단둘이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남친이 그녀를 안아주기까지 했다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 밤 늦은 시각에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고 며칠간 남친의 전화도 받지 않고 냉정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그때 제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어요. 저기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안아준 게 아니라 걔가 하도 힘들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대길래 그저 토닥토닥 해준 것뿐이라고. 그놈들이 그걸 일부러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거라니까. 오해하지 마. 어? 아이 제발 오해하지 마.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사실이잖아. 오빠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고 그 여자랑 단둘이 새벽까지 있으면서 내 전화 피했잖아. 토닥토닥 이건 어쨌건 어깨도 빌려주고 안아준 것도 맞네. 뭐야? 양다리야? 그렇게 걔가 좋으면 연애를 해 차라리. 나랑 끝내라고. 그때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끝내자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남친은 제게 끝까지 용서를 구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저희는 다시 화를 풀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친의 여자 후배가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약한 척, 힘든 척 하면서 그 후로도 남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고 급기야 남친은 그 여자 후배의 연락을 제게 거짓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더 이상 이 일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친에게 너무 구속하고 싶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는 믿어버리기로 결론을 내렸죠. 자꾸만 남친의 핸드폰이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못 참을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남친은 그때 이후로도 끊임없이 그 여자 후배를 도와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대학 졸업 이후 저는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남친은 대기업 입사 준비를 했었어요. 저 등록금을 내주고 하느라 남친은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취직을 준비했고 한동안 저희 커플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죠. 그래도 항상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컸었던지라 저도 회사 끝나고 남친의 학교로 찾아갔고 남친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제 회사 앞에 찾아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대학생의 무직 남친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됐고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제가 많이 하다 보니 조금 버겁기도 했었죠. 대학생 때 먹던 음식과 데이트 코스는 사회생활을 하던 제게는 더 이상 많이 즐겁지는 않게 되는 것이 또 이치이더라고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회사 사람들과 노는 것도 큰 재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해주는 멋진 선배도 한 명 있었어요. 누가 봐도 멀끔한 외모에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능력 있는 대리님이었는데 제게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너무 소중한 남친이 있었기에 단칼에 거절을 했고 일부러 더 남친에게 집중을 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아주 조금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를 보호자처럼 챙겨주던 남친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친은 그 후로 대기업 시험에 줄줄이 떨어졌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저도 남친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긴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남친의 공무원 시험 공부로 인해 남자친구는 다시 학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죠. 제 생각엔 아마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답시고 제게 연락도 잘 안 했고 데이트를 자주 하지도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그 여자 후배랑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한 번 남친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쳐갔는지 제게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소희야, 지금 그게 중요해? 걔랑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난 지금 사활을 걸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안 보여? 지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해서 사람 의심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 뭐라고? 나한텐 중요해. 걔 오빠랑 같이 붙어 있는 거 싫단 말이야. 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시험 준비면 따로 해야 더 집중이 잘 되지. 도대체 왜 또 걔냐고. 나 걔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난단 말이야. 아, 정말 답답하다. 지금 너는 회사 다니면서 회식하고 사람들이랑 노는 거 정말 재밌지? 네가 내 마음을 알기는 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 나는 거지. 남친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 자체를 더 이상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하긴 저희가 연애를 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렇게 나올 만도 하겠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티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 후로도 몇 번 크고 작은 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급기야 헤어질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남동생이 저를 말렸어요. 누나,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 잡고 돈 벌고 있는 거 다 형 때문이야. 나 그때 형 아니었으면 아직도 누나가 그러면 안 되지. 형한테 그러면 안 돼. 형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나도 정말 힘든데 너무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지치는 것 같고. 누나 남자들 다 똑같아. 한 여자 오래 만나면 형처럼 하는 사람 있을 줄 알아? 다 똑같다고 다. 그나마 형이니까 이 정도로 누나 챙기고 나랑 우리 엄마까지 챙기는 거잖아. 누나 그거 알아야 돼. 세상에 그런 형 없어. 그러니까 헤어지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고. 어느새 남동생은 제 남친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제게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는 남친과의 몇 번의 고비를 넘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친의 부모님은 경제적인 여유는 없으셨어도 그저 소소하게 열심히 일하시며 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빚 보증을 잘못 쓴 일 때문에 빚이 많으셨고 그 빚을 제 남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인성만큼은 좋으신 분들이셨죠. 가진 것 별로 없이 시작한 저희 신혼살림은 빠듯하기만 했고 아이의 계획을 미뤄가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남친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알바를 했던 상황이라 집안의 생계에 있어서는 제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 출근 준비를 하며 남편의 도시락까지 챙겨가며 생활했어요. 대출로 시작한 살림이니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만 했었죠. 남편과 저는 정말 서로 합심을 해서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번번이 불합격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버티고 버티다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에 아이가 생겨버렸죠. 계획대로라면 3년 후쯤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은 후에 임신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덜컥 임신이 되고 입덧까지 심해지게 되어 저희의 생활은 조금씩 힘들어져 갔어요. 그래도 하늘이 주신 축복이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며 현실을 마주했고 없는 살림에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입덧이지만 유산기가 있다고 하니 제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더 생활은 어려워져만 갔고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더 아껴 쓰며 살아갔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조금씩 부업도 했고 남편에게 점심 도시락까지 챙겨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활이 힘이 들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나 언제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돼. 남들 다 사 먹는데 나 혼자 빈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언제는 안 질리고 좋다며. 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우리 지금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알잖아, 당신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나도 일하고 상황 나아지겠지. 허구한 날 돈도 나는 거 정말 듣기 싫고 힘들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난 왜 우리 집만 힘들고 그런 것 같지? 남들은 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아이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 우리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남들도 다 어렵고 그러는데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라고. 투덜대는 남편을 애써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지만 남편은 왠지 점점 지쳐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남편은 점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한순간도 놓칠세라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보아도 남편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다가오는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고 매일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남편이 정말 힘들고 바빠서 그러는 줄만 알고 저는 남자에게 좋다는 한약까지 지어서 열심히 먹였고 저를 위한 돈은 단돈 10,000원도 쓰지 않으면서도 남편에게는 좋은 화장품, 좋은 옷을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아울렛에서 세일을 한다는 전단을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 남편에게 어울릴 만한 셔츠와 양복 한 벌을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만 원이 가까운 돈이었기에 제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번듯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기대하며 산 거죠. 하지만 그 양복을 본 남편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짜잔. 내가 이거 돈 모아서 당신 주려고 산 거야. 마침 아울렛이 세일을 하지 뭐야? 득템이야, 득템. 얼른 입어봐봐.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치? 아, 그래. 나중에 입어볼게. 지금 좀 피곤해서 뭐 당신이 알아서 잘 샀겠지. 뭐? 무슨 반응이 그래? 이거 셔츠까지 합쳐서 40만 원도 넘는 돈이라고. 얼마나 망설이다가 샀는데. 그놈의 아울렛. 아, 알았어. 입어볼게. 아울렛 옷이 거기서 뭐 거기지 뭐 별다른 거 있냐? 호들갑은? 여보, 무슨 말이 그래? 호들갑이라니. 왜? 싫어? 아울렛이라서 싫어? 우리 집 형편이. 아, 알았다니까. 그만 좀 해. 형편이고 나발이고. 그만 좀 하라고. 지긋지긋하니까. 에이.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은 저를 아주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럴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짜증이 늘었고 돈돈거리는 제가 부담스럽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오전 시간에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 제가 창피하다며 빵 냄새가 난다는 말까지도 했었고 말이죠. 빵집에서 일하는 게 뭐 자랑질이냐? 아주 옷이랑 온 집안에서 빵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역하다, 역해.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건데. 당신이 능력이 넘쳐 흘렀으면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알바를 왜 하겠어? 안 그래? 뭐? 이 여편 내가 진짜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너 진짜 미쳤냐? 그러게 능력 많은 딴 놈을 만나지. 왜 나 같은 놈 만나서 개고생이냐? 당신이 계속 내가 돈돈거린다면서 불평하니까 하는 말 아니야. 내가 뭐 처음부터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둥바둥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한테 왜?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그러게 부모라도 잘 만났어야지. 아둥바둥 살기 싫었으면. 그만하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너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알았으니까 그만하자고. 남편의 표현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와 저의 집안을 모독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더군요. 결국 제 자존심까지 건드린 남편에게 저도 화가 아주 많이 났고 한동안 친정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화가 나서 친정에 간 제 화를 풀어주려고 찾아와서 무진장 노력을 했을 텐데 남편은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이틀, 3일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그대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뭔가 대단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친정엄마는 이런 제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제 마음도 편하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기 말이다. 박서방 너무 뭐라고 몰아세우지 마. 남자들은 다 그런 법이야. 자꾸만 몰아세우면 동굴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게 너구리랑 같거든. 가정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리고 아이한테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넘겨, 응? 아니야, 엄마. 이놈의 인간 뭔가 분명히 있어. 수상해. 아무리 그래도 지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내가 화가 났으면 최소한 잘못했다고 빈말이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 변해도 너무 변했고 뭔가 있어 분명히.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 절대로. 얘가 자꾸 이럴래? 엄마 말 들으라니까. 엄마 꼴을 봐라. 네 아빠랑 이혼하고 네 동생 어떻게 컸니?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니네 먹여 살린 줄 알아? 그러지 마, 제발, 응? 워낙에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엄마는 제게 참으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처럼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는 들어갔지만 제 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주말에도 자꾸 밖으로 나가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굉장히 짜증내하고 답답해하는 꼴이 밖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남동생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회사 앞에서 만나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매형한테 누나랑 잘 좀 풀어보라고 말하려고 회사에 찾아갔는데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나가더라고. 에이씨, 내가 가서 단판을 지었어야 되는 건데 영 찜찜하네. 회사 여직원이겠지. 아니면 뭐 아는 선후배거나. 니네 매형 성격 몰라? 워낙에 여기저기 도움 주고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마워서 그럴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렇다 치고는 너무 다정했단 말이야. 내가 사진 그때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누군지는 보일 거야. 남동생은 흔들린 사진 한 장을 제게 보냈어요. 저 멀리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지나가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확대해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여자였습니다. 큰 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는 명품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잠시 후 저는 그녀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바로 대학교 때 남편의 후배이자 제가 늘 거슬리게 생각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후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는 남편이었기에 연애 시절부터 그녀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제게 숨겼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도 만나고 있다니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마음에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잠시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마구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비웃듯 콧방귀를 뀌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스타일이구나. 대학교 후배인 거 몰라? 야, 아무리 부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고 미행을 하고? 난 진짜 네가 이런 애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다 남의 뒤까지 밟냐? 허위가 없어가지고는. 그리고 내가 뭐 죄졌어? 여자 후배가 일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 한 끼 사준 거 그게 뭐가 죄냐고? 아이 당장 끊어. 답답해 이씨 답답한 년.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조잘조잘 일상에 대해 떠들며 이야기하던 저희는 딱 아이와 관련된 할 말만 하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관심도 두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부부관계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너무나도 서먹서먹해져 버렸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다시 남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고 수상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거의 남남처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남편에게는 옷차림과 구두, 시계까지 명품이 많이 생겼죠. 어디서 났느냐, 무슨 돈으로 샀느냐고 따져 물어보아도 그냥 아는 사람이 쓰다가 질려서 줬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술에 쪄들어 집에 들어온 어느 새벽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편의 핸드폰 진동 소리가 제 잠을 깨웠고 거래처 김 사장이라고 쓰여있는 전화의 통화 버튼을 누르니 어떤 여자가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같이 있어준다고 했잖아. 왜 들어간 거야? 그년 싫다며. 단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기 싫다며. 얼른 다시 와. 얼른 우리 집에 다시 오라고. 나 우리 아빠한테 다 말했어. 오빠 유학까지 보내준대. 나랑 같이 유학 가서 새 출발하자. 그러면 되잖아, 오빠. 야, 너 뭐야? 너 어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짓거려? 너 박유진이지? 이게 정말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꼬리를 치더니. 참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꼬리는 무슨 꼬리? 껍데기랑 살고 있으니 기분 좋냐? 오빠 나랑 유학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외국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년?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더러운 게 남의 애 딸린 유부남한테 있단 소리를 해? 닥치지 못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내가 소문 다 퍼뜨릴 거야. 어디 그때도 이렇게 짓거릴 수 있나 두고 보자. 너무 떨려서 말까지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고 결국 그 새벽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남편은 제가 그녀와 통화한 줄도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제가 발길질을 하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쳐도 절대로 깨어나지도 못했죠. 아이는 놀라 잠에서 깨서 울었고 저는 아이를 붙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울다 아이는 지쳐 잠이 들었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게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며 각서까지 썼습니다. 여보, 제발, 아유,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잠깐 정신이 딴 데 나가 있었어. 걔가 하도 나 붙잡고 좋다고 그래서, 아이, 내가 그래서 실수한 거야. 나 정말 그럴 마음 전혀 없어. 그 잘난 년 집에서 유학 보내준다는데 왜 가지 그래?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너가 어떤 인간인지 나중에 우리 딸 크면 다 말할 거야. 우리 동창생들한테도 싹 다 말하고 당신 어디 취직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이런 더러운 놈. 그래.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나 걔랑 끝났어. 인연 끊었다니까? 이제 안 만나. 절대로 안 만나. 아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응? 이번 한 번만 좀 봐주라. 내가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아유, 제발 여보. 처음에는 이렇게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남편을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고 우리 가족과 아이에게 전념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기에 어쩔 수 없이 믿어보기로 했죠.
아이가 있었기에 애비 없는 자식은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참고 또 참으며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참아냈어요. 하지만 그 후로 1년간은 잠잠하던 남편이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급기야는 제게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 여자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까지 시켜준다고 했다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진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작은 공장에 다니고 계신 부모님이 빚 보증을 잘못 써셔서 남편이 일찍이 빚을 갚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제 학비에다가 제 남동생도 가끔씩 도와주었으니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새 출발하고 싶다며 놓아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 2판 4판 나도 할 말은 좀 하자. 야, 내가 어떻게든 가정 지켜보려고 1년 넘게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 나 걔 너무 좋고 걔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준대. 아이, 그리고 유학도 보내준다지 뭐냐. 당신도 알지? 나 공부하고 싶어 했던 거. 근데 네 학비 대주고 알바하느라 제대로 공부 한번 못 해보고, 야, 나 이제 좀 내 인생 잘 좀 살아보자. 뭐?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 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너 정말 미쳤어? 어? 모르겠고 이제 이런 거 다 지긋지긋해.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 거야. 야, 애는 네가 키워라. 내가 양육비는 잘 챙겨줄게. 걔가 뭐가 아쉬워서. 걔네 부모가 뭐가 아쉬워서 너같이 나이 먹은 유부남한테 유학을 보내줘.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그거 말도 안 되는 환상이라고. 꿈 깨 제발. 참나,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냐? 나도 걔한테서 엄청나게 대우받고 존경받는 멋진 남자라고. 걔네 부모님도 나 엄청 좋아하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거의 반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멍하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는 저 몰래 남편을 찾아가서 끝까지 회유를 하고 부탁까지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친정엄마를 거절했고 그 모습을 본 남동생이 너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흠씬 두들겨 패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제대로 무슨 말도 못하고 남편의 불륜녀가 준비한 변호사의 말에 이끌려가며 멍하니 이혼을 당했죠. 아이 때문에 버티고 싶던 마음도 나중에는 너무 지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고 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사람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아주 많이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혼이랍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적응 못하고 저는 저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주 저희 모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제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친정엄마는 저희 모녀와 함께 살면서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다 웃었다 미친년처럼 방황하던 저는 엄마와 남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한 2년 동안은 수도 없이 방황하며 힘들어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예쁜 엄마였는데 요즘은 왜 그래? 엄마가 그러면 나도 너무 힘들어. 다시 우리 엄마 모습으로 돌아와 주면 안 돼? 내가 스케치북에 그린 엄마 모습처럼. 우리 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엄마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엄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딸아이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세상과 맞서 싸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연놈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딸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번쩍 들었죠.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식당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했습니다. 일단은 몸이 힘들어야 잡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일부러 더 힘든 일을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만신창이가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아이 얼굴에 입을 맞추며 잠이 드는 그 순간은 적어도 그 못된 연놈들 생각이 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저는 우연히 대학교 선배가 하는 사업체에 들렀고 그곳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 여자 선배는 이혼 후에 홀로서기를 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일손이 모자른데 마땅히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책임감도 강하고 그 선배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진국이라는 것을 그 선배도 잘 알고 있었죠. 결국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선배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게는 가진 것이 없고 체력 하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고 선배도 이런 제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쯤 저는 그 회사에 지분을 함께 넣은 동업자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고 둘이 있던 사무실이 어느덧 10명의 직원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많은 매출과 더불어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저는 일단 아이와 친정엄마가 함께 사는 집부터 옮기기 시작했어요. 보다 편리하고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을 알아보다가 오피스형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제가 이런 집에서 살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집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정신줄을 놓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마 지금쯤 단칸방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겠죠. 남편은 이혼을 할 당시 아이의 양육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했었습니다. 아이도 한 명인데다가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였던지라 양육비 때문에 더 많이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여력도 없었죠. 그런 제 상황을 이용해서 남편과 그녀는 아주 나쁘게도 최소한의 양육비만 겨우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이혼 후 1년 정도는 아이를 보러 오더니 그 후로는 아이도 잘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아이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도 상실해버린 모양이에요. 이런 아빠를 억지로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번호조차 바뀌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업에 성공을 하면서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일단 외모부터 많이 자신감을 찾았고 옷차림이나 화장도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가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가꾸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죠. 딸아이는 이런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너무 예뻐. 그 옷도 너무 예쁘고 화장도 예쁘다. 엄마 귀걸이 그거 말고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엄마를 다시 그릴 건데 이 귀걸이 찬 모습으로 그리고 싶단 말이야. 우리 엄마 영화배우처럼 정말 예쁘다. 너무 보기 좋아, 엄마. 정말이야? 우리 딸 눈에 엄마가 그렇게 예뻐 보여? 고마워. 엄마 예쁘게 봐줘서. 엄마는 너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알았지? 우리 다음 달 생일에 할머니랑 셋이서 여행 갈까? 우리 딸 괌 한번 가볼까? 어때? 저는 이제 딸아이와 친정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딱 제가 이혼하고 벼락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맞습니다. 정말 벼락부자라는 말이 딱 맞아요.
남편과 살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을 매월 벌고 있고 아주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그 금액은 커져가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상도 못할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휴가를 내고 집으로 일찍 퇴근을 하고 있다가 택배기사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택배기사는 웬일인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느껴져 엘리베이터 거울로 힐끔 택배기사를 쳐다보았는데 글쎄 굉장히 낯이 익은 모습이었어요. 땀이 흥건하게 젖어서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그 남자가 제 전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어머나,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당신 맞지? 민주 아빠 맞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내가 당신을 몰라? 연애부터 시작하면 20년을 함께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그년이랑 유학 안 갔어? 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다니까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외국으로 유학 가서 연락도 잘 안 하는 줄 알았더니만 기껏 지금 여기서 택배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잘났다, 잘났어. 꼴 좋다. 그럼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 줄 알았냐? 처자식 매몰차게 버리고 가더니 아주 꼴 좋다, 좋아. 남편을 향해 마구 쏟아져 나오는 말을 차마 제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쌍욕까지 퍼부어대며 남편에게 삿대질을 했고 남편은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택배 물건들을 놔두고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게 자신을 놔주라고 말을 하며 매몰차게 돌아서더니 결국엔 이런 꼴로 제 앞에 나타난 게 다 인과응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불륜녀는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졌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도 알아보고 싶어졌죠. 대학교 후배에게 연락을 해서 그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후배는 남친 대학교 후배랑 사귄 적도 있었기에 아직도 몇 명과 연락이 잘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교 후배는 제 전남편과 불륜에 대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수소문을 했고 결국 그년이 다른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제 남편을 버리고 시집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닥쳤던 게 신세로 전 남편은 완전히 매몰차게 버림받았고 유학은커녕 갖고 있던 돈마저 사기를 당해 현재 원룸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 중에 전 남편은 그 불륜녀의 집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가 사정을 했었나 봅니다. 유학을 보내준다고 해서 처자식 다 버리고 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완전히 냉정하게 모르는 척을 해버렸고 회사까지 그만둔 전 남편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억울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어느 날 대학교 후배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달라는 말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은 아니었지만 전 남편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나이도 꽤 있는데 기술은 없고 당장 연봉만 높게 쳐달라고 하는 남편의 말이 꼴 같지도 않았다면서 후배는 비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사람은 위치나 자리가 중요한가 봅니다. 하긴 저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하고 한 2년 가까이 정신과에 다니며 멍하게 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병자 취급하고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았었답니다. 처음에야 이혼하고 그러고 있으니 걱정해주면서 연락도 하고 그러더니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야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만나자는 말도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진짜 서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남편의 꼴도 안 봐도 비디오겠죠. 게다가 남편의 그 성격상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다가 꼴 좋게 사기까지 당했던 모양인데 그 돈이 살면서 반으로 나눈 재산 분할의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것 말고는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 언니, 진짜 대박이다.
어쩌면 그 오빠가 그 꼴이 된 거야? 언니 그래도 기분은 좋겠어요. 기분이 좋긴 뭐가 좋아. 그렇다고 안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뭐 그냥 씁쓸하지. 그래도 언니랑 딸내미 버리고 그렇게 매몰차게 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다 속이 시원해요. 그래, 거짓말은 안 할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또 아이 아빠라는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그래. 알아봐줘서 고맙다. 그렇다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다 소문내고 다니지는 말고, 알았지? 후배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니 참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치 앞날도 모르고 그렇게 날뛰어대더니 아주 꼴이 좋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그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소식이 마냥 좋기만은 하지 않더라고요. 조심스레 남동생한테만 얘기를 살짝 흘렸는데 남동생은 불같은 성격에 그 자식을 가만히 놔두었느냐고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봤으면 뺨이라도 때리고 발길질이라도 확 해버리지 그 인간을 내버려 뒀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인간을 만나면 꼭 자기를 부르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행복했던 일 또한 많이 생각이 났죠. 그와 함께한 세월이 워낙에 길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던 저의 반쪽이었으니까요. 다음날 경비실에서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택배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니 입주민들에게 직접 찾으러 오라는 방송이었는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택배 기사인 제 전남편을 욕하느라 난리도 아니더군요. 아니, 그 택배 기사는 뭔 일을 그딴 식으로 한대? 물건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그냥 내동댕이 쳤다며? 미친 거 아니야? 아주 돈을 날로 벌려고 작정을 했구만. 내가 안 그래도 어젯밤에 전화해서 아주 쌍욕을 퍼부어줬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일 그만두라고. 요즘은 아주 돈 쉽게 벌라고 안달이 나서는. 안 그래요, 애기 엄마? 아, 네, 그쵸.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죠. 맞는 말씀이세요. 남편은 이미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내연녀한테 버림받고 사기를 당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데다가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욕을 먹었으니 제가 굳이 욕을 하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먹고 있는 듯해요. 지금도 가끔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려 본답니다. 저를 보호자처럼 아껴주고 챙겨주던 그 모습. 아마도 그때 그 모습만큼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네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마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괌으로 가서 실컷 놀고 먹고 쇼핑도 하고 돌아왔어요. 아이에게는 차마 아빠가 택배기사 일을 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고 그저 멀리서 일을 열심히 하느라 잠시 동안 만나러 오지 못한다고 좋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아빠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를 정말 많이 원망했었으니 말이죠. 아이가 이제는 어리지만은 않아서 제 말을 다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은 부디 자신을 낳아준 아빠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핏줄이 땡기면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 더 이상의 욕심은 없어요. 잠시 올려다본 오늘 하늘이 참 맑고 푸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인생도 앞으로 이렇게 늘 맑은 날만 계속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